10년 뒤에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술 리더십이 전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산업적으로는 당연히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비교했을 때 작죠. 인재를 대우해줄 수 있는 업사이드도 한계가 있다는 뜻인 거죠. 국어며 교육이며 의료며 이런 것들이 다 패키지로 이제 제공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인재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네. 근데 미국이나 중국, 유럽 같은 경우도 실제 AI나 반도체 인력들을 본인들이 끌어가기 위해서 학비도 그렇고 네. 비자 문제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네네. 연구에 대한 지원, 주거 지원책까지 다 내놓고 있어요. 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런 지원이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어떤 선진국, 그러니까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선진국들은 그냥 패키지예요. 청년들에게 또 그런 인재들에게 뭐 주거며 뭐 일자리야 그 일로 갈 거니까 주거며 교육이며 의료며 이런 것들이 다 패키지로 이제 제공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인재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세계 최고 기술의 어떤 인재들을 우리가 또 그 공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 지난 11월 달 24일인가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저께 중국에서 제네시스 미션 한 달 만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중국이 다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죠.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과연 무엇이 어떤 힘이 중국으로 하여금 저렇게 미국을 압도하는 그런 AI 기술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공대에 미친 나라의 정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어떤 패키지로 묶인 지원들이 중국은 우리하고 되게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현장에서 지금 우리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럼 어떠세요? 우리나라 인재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도와 해외를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하나 확실한 거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상당히 준비가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전 세계랑 비교를 해도 어떤 그런 기반이라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열심히 일하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어디에 내놔도 사실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산업적으로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 규모는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비교했을 때 작죠. 훨씬 작고 그 내수 시장만을 목표로 했었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이 작게 되면은 그 뜻은 인재를 대우해줄 수 있는 어떤 그 업사이드도 한계가 있다는 뜻인 거죠. 그 마켓이 몇 천억밖에 되질 않는데 사실은 한 명 한 명한테 월급을 많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에 마켓 사이즈가 훨씬 큰 데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어야 월급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룸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결국은 뭐 삼성과 이제 하이닉스와 같은 데를 포함을 해서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에는 인재를 또 유치하는데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내수 시장을만을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돌아가는 회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을 상대로 이제 장사를 하고 있고 훨씬 마켓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는 훨씬 높은 금액의 연봉을 부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왜 그렇게 부를 수가 없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마켓 사이즈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인재를 유치하려면은 약간 역설적으로도 경쟁 자체를 글로벌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산업에 우리가 몰아줘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미 글로벌리 잘하고 있는 반도체와 같은 사실상 지금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독점을 하고 있다 해도 거의 과언이 특히 메모리 쪽은 과언이 아니거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엔 삼성과 하이닉스, HBM이 지금 모든 메모리 쪽을 특히 GPU 쪽 메모리를 장악하고 있고 물론 부족한 부분도 아직 있죠. 뭐 특히 TSMC와 같은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아직은 앞서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렇지만 뭐 더 넓게 본다면은
미국이랑 봤었을 때 이제 이런 경쟁력이 확실히.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는 네. 스팀 인재들에 대한 장학금이라든지 네. 뭐 관련돼서 산업 연계라든지 이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한국의 교육 투자와 예. 뭐 스템 기반이라고 하는 그 예. 기반이 강한데 이제 그 인재가 들어와서 머물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약한 편이죠. 예.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문제점부터 얘기하면 이게 의대 쏠림이 이제 고착된다? 예. 그러면 10년 뒤에는 이제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라 예. 기술 리더십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예. 근데 그렇죠. 지금 이제 AI는, 그 의학 기술과 접목이 됐을 때 그 비욘드 세미컨덕터의 바이오 기술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기술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10년 후, 15년 후, 그 이전에 3년 후, 5년 후라도 이런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제 눈에도. 근데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것인가, 라고 이제 보면서 그 로드맵도, 마련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놀라운 거는, 사실 이제 그, 이름만 얘기해도 아는 어떤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정부 사이트에서 무슨 뭐 그런 AI 관련해서 예. 자문을 해달라고 해서 가서 어떤 얘기를 해보면 본인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 네. 네, 하정우 수석 정도 될까? 저도 얼마 전에 AI 수석, 그죠? 한 수석 네. 만났었어요. 같이 토론도, 토론에서. 근데 이제 그런 했었는데요. 상황에서 무슨 정책이 뒷받침될 것이며, 무슨 어떤 이 법안이 제대로 예. 만들어질 것이며, 근데 이제 우리 그 정부는 아시겠지만 정부의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안에 기반한 어떤 실행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스타트업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스타트업을 하시는 우리 기술 인재들은 굉장히 답답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진출하고 싶어 하고, 미국 네. 시장, 전 세계 시장을 이제, 주도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양채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뭐 동의하시는 것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또 주문하실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하여튼 너무 동의되는 부분은 예. 이제 저도 회사 창업하기 전에 특히나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예. 그 학교에서도 이제 어떤 정부 지원금, R&D 이런 것들에 대한 예. 이제 행정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워낙 많이 나왔던 얘기긴 한데 거기에 정말 많은 시간을 써야 했었어요. 그리고 예. 그 시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일들은 아니었거든요. 생각보다. 보통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과거에 예를 들면 누군가가 그 잘못된 일로 뭐 횡령이라든지 이런 걸 저질렀으면 그 횡령을 못하게 하기 위해 시스템을 만듭니다. 근데 그렇죠. 그 시스템이 사실 횡령을 저질렀을 때 벌을 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있어요. 네. 물론 그게 뭐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사실 시스템에 계속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게 되면은 나중 가면 아무도 이거를 건들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좀 스테이메이트가 되는 거죠. 그 고착이 돼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산학협 단장을 오래 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연구자들이 저한테 항상 불만이 있었던 게 뭐냐면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제재를 가하냐, 그렇죠. 행정적인 요인이 있느냐. 그렇죠. 이 얘기가 아마 학교 내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는 또 답변이 그거거든요. 정부에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를 해야 된다. 맞아요. 그 같은 얘기 들었죠. 예, 맞아요. 네. 근데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공무원 그 시스템에서의 어떤 네. 인재 채용관에 좀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조금 더 우리나라가 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런 인재 채용의 어떤 방식 자체가 좀 더 제널리스트,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소통 네. 같은 걸 잘하고 네. 이런 분들을 특히 행시 같은 형태로 뽑았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네. 그게 옛날에는 대기업도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삼성이 있었지만 네. 삼성이나 현대차나 네, 뭐 네. 그런 네. 그룹들이 공채 네, 제도가 맞아요. 유지가 됐었죠. 사실 그런 방법이 그때는 좋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은 좀 더 스페셜리스트들도 이제 공무원 사회에 필요한데 이게 행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사실 다루기 어렵고 아무리 거기에 시험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게 전문성이라는 게 시험으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 네. 경험에서 오는 거고
경력직을 이제 데려와야 되는 건데 좀 뭐 그런 부분도 약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약간의 R&D에 대해서는 좀 재량권도 있어야 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달라는 얘기로 제가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네. 미국, 일본, 유럽의 아까 스팀 정책, 인재 정책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은 뭐냐면 점인가요? 돈, 일단 첫 번째 돈. 돈, 장학금이나 뭐 이렇게 연구비. 예. 그럼 두 번째가 현장, 산학과 실습. 그리고 세 연기되는 번째가 거. 이제 예. 그 비자나 정부 예. 문제, 그런 이제 그런 이동이라는 건데. 근데 이제 그 공통점은 세 개가 각 나라가 다 똑같아요. 그 문제가.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실행 구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은 예. 연방 예산으로 교육 훈련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연방 예산으로. 예. 일본은 지역 기업 대학 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을 실무형을 두고. 깔아요. 근데 또 이유는 그 초국가적으로 기술 인력 이렇게 전략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 국가를 넘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네. 뭐 장학금 몇 개, 뭐 지원금 몇 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주장하는 바가 경로 전체를 이렇게 패키지로 좀 이렇게 설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